이제 주제가 4개 남았거든요. 33번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34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배울 건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쪼끔 더 좀 사용해 보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이제 한 4 가지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발표 활동 많이 하시죠? 발표를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발표를 하는 그 시간에 바로 평가를 하거나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걸 네이버 클로바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아까 제가 만들어 봤던 PBL 수업 시나리오 기억나시나요? 그 육상에서 최적화 각도랑 뭐 해 보는 이걸 했다 치자고요. 했다 치고 평가 기준표를 좀 만들어 줘 봐봐. 사실 저는 수학 선생님이라서 수학에 대한 평가 기준표만 만들어 봤지 융합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지? 기준이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물리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애매하실 거고 수학 쌤한테 물어봐도 애매할 거예요. 융합 활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신 조건을 주는 거죠.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달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제가 채팅하면서 보여드린 것들 중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가로 주는 정보들 있죠. 뭐 조건 사항, 유의 사항, 평가 조건 할 때 가로를 치고 꺽쇠를 치고 적어 주고 넘버링도 해 주고 꺽쇠 치고 슬래시 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GPT가 '아 지금 뭔가 다른 게 왔다. 여기서부터 뭔가 다른 거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고 저는 굳이 이렇게 쓰는 건 제가 나중에 이 채팅을 다시 되돌아볼 때 제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는 거는 어 필요하실 수도 있다. 나중에 내가 채팅 내용을 다시 검수를 해야 될 때. 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 이제 나머지는 뭐 성취도 ABC로 나눠 주고 최하점은 8 점으로 매겨 주고 PBL 수업 설계는 아까 얘가 작성해 준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해준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수학적 모델링이 어쩌고저쩌고 명확하면 15 점, 11 점, 8 점. 그 평가 항목 1 번이고 평가 항목 2 번은 탁월하면 15 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11 점, 논리적이지 않으면 8 점. 독창적으로 적용했고 적용 가능성이 높으면 15 점, 나름의 시도가 있으면 11 점, 창의적 요소가 거의 없음 하면 8 점.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저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애가. 적용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애가 딴지를 걸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논리 정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시각 자료 활용이 탁월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물론 교사의 권한이 죠. 하지만 문제가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그런 게 막 낭만적이진 않잖아요. 애들이 막 선생님의 권위가 있는데 선생님의 전문성에 따라 요새 그런 시대가 좀 아니기도 하잖아요. 애들이 또는 학부모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근거가 명확하다거나 오류가 있으면 다소 부족하다거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평가자 주관이 심하게 개입될 만큼 추상적인 평가 기준인 것 같다. 누구나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평가 기준으로 바꿔서 다시 써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적어도 1개 이상의 뭐가 제시된 최소 2개 이상 썼고 뭐가 누락이 있음. 그렇게 확실히 체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 기준표를 다 바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PBL 수업도 그렇지만 발표라든가 그러니까 "발표는 이런 식으로 해라. 이 3 가지 기준이 다 만족되면 15 점이고 11 점이고 8 점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애들한테 이 평가 기준표를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주는 겁니다. 미리 주고 "얘들아 나 이거 평가 기준에 따라서 발표 수업할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연습을 하겠죠. 연습을 할 때 뭐 가지고 한다고요? 요거 가지고 한대요, 요거 가지고. 녹음한다고요. 클로바 노트 녹음해서 녹취록을 따서 얘한테 올려줘요. 그다음에
야, 학교 선생님이 이런 평가 기준표를 줬는데, 아니면 우리 학생이 이런 발표를 했거든? 그럼 이 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발표 점수 좀 매겨줘 봐봐. 아니면은 이런 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내가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내용에 뭐뭐뭐가 들어가야 될지 체크리스트 좀 만들어줘 봐봐. 야, 내 발표 이렇게 했거든? 그럼 피드백 좀 해줘 봐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고요. 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발표 가이드 만들어줘.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피드백 해줘. 라고 추가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비슷해요. 이번엔 발표 수업을 해볼 거야. 발표 주제는 삶 속의 수학이야. 제가 쓴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발표 주제는 삶 속의 수학이다. 평가 기준 다 만들어줘. 탐구 과정을 3단계 이상으로 했고. 근데 우리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발표 수업 평가할 때 사실 평가 기준표는 보기 쉬워요. 탐구 과정이 3개 이상이면 15점이고 2개면은 12점이고 1개면은 8점이고 평가 기준표는 읽기 참 쉬운데 발표를 듣는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3개가 나왔나? 2개인가? 아씨, 왜 기억이 안 나지? 기억 안 나면 일단 B 줘. 아, 발표 시간 준수함, 시간 체크 안 했는데, 깜빡했어. 막 30명 발표 듣다 보니까 시간 체크 막 한 번 안 했어. 막 2가지 이상 시각 자료라는데, 그래프도 시각 자료로 쳐야 되나? 아니면 얘가 칠판에 판사한 것도 시각 자료로 쳐야 되나? 막 애매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노트를 쓰시면 된답니다. 크로가 노트는 어플이 있어서 녹음을 켜놓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발표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수업 자료로 남기는 녹음 파일이다 하고 녹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마이크 켜놓고 또는 노트북 자체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노트북 켜놓고 앞에 클로바 노트로 PC 화면으로 녹음 누르신 다음에 애들 발표해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핸드폰으로 그냥 여기 놓고 하셔도 돼요. 뭐든 좋으니까 여기다 발표를 하고 종료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이렇게 노트 저장된 거 아까 보여드렸죠. 노트 여기가 제가 새로운 노트라고 해놨지 노트 제목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새로운 노트 하면 헷갈리니까 몇 학년 몇 반 누구 아니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반 몇 번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하신 다음에 음성 기록 다운로드 기록이에요. 그 기록을 해야 이 글자가 다운로드 됩니다. 양식도 다양해요. 선생님들 원하시는 걸로 받으셔가지고 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복사 붙여넣기 긁으셔서 자 이제 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이 발표 점수 좀 매겨봐봐. 하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준도 다 줘요. 뭐 어디서 뭐 3개가 나왔고 어디가 2개가 나왔고 이거 다 해준다고요. 그럼 거기서 일단 급하게 빨리 채점부터 하는 거예요. 채점부터 빨리 하고 애들이 뭐 피드백 해달라 하면 이게 피드백 내용을 보고 내가 실제로 검수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문서화된 발표 내용, 글자로 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직접 PPT를 하거나 손짓이나 의사소통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서 피드백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카메라 두신다던가 노트북 자체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에 녹화가 되게 영상을 찍으신 다음에 유튜브 링크 올리고 링크 첨부해서 젠스파크한테 유튜브 링크 넘겨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 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시각적 피드백 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단계가 길어지면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간 빠릅니다. 한 10분 아니면 끝날걸요? 애들이 녹화해오면 그거 그냥 받아서 올리면 되니까. 아니면 애들한테 야 너네 유튜브 아이디에 니네가 직접 올려봐봐. 그래서 그 자료 링크 나한테 주기만 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링크만 받아서 유튜브 링크에 대한 피드백 해줘. 상담 기록도 이런 식으로 피드백 가능합니다. 오은영 선생님 스타일로 피드백 해줘. 오은영 선생님 스타일로 해줍니다. 쇼펜하우어 스타일로 피드백 해줘.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뭐 부처님 스타일로 피드백 해줘. 다 나오고 진짜 좀 이따 볼 거예요. 진짜로 있어요. 그게 다 있어요. 진짜. PPT 만들기입니다. 아까 젠스파크를 쓰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AI 슬라이드. 젠스파크 메인 화면에서 AI 슬라이드를 누르고 제가 여기 뭘 치면 만들어줘요. PPT를 만들어줍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발표 수업 할 거니까 PPT 쓰고 싶은 사람은 PPT 써 시키잖아요. 그럼 미리 캔버스 들어가서 하루 한나절 다 씁니다. 진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PPT 만들고 있어요.
그 뭐라고 폰트 막 글씨체 막 이러면서 막 글씨체 고르고 글씨 크기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캐릭터하고 막 톤 중요할 수 있죠.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닌 수업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PPT 대충 만들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느냐? AI 슬라이드 누르고요. AI 슬라이드에 스크립트 내용을 요약해 준 뒤 발표를 위한 PPT 슬라이드 제작해 줘. 이건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들 원하시는 조건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블루톤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대상 청중 일반적인 고등학생. 자, 이거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고정해 달라고 시키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포스터 6개 만들어 줘. 지 맘대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야, 포스터 크기가 왜 달라? 6개 만들어 달라며. 그럼 포스터 크기 고정해 달라고 말을 하던가 또 할 말은 없어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삶의 태도가 그거 중에 하나거든요. 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말을 안 하면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레이아웃은 큼직하고 깔끔하게 보는 사람의 가독성 높게 텍스트는 핵심 정보만 담도록 해서 가독성 높여줘. 이런 얘기 안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모든 글을 다 쓰는 PPT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거 정보 모르겠다 하시면 인터넷에 가독성 좋은 PPT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 블로그 사람들이 써놓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PPT 많이 활용하시죠? 하면서 이제 좋은 PPT, 가독성 좋은 PPT들이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적어놓은 블로그 글들이 있어요. 그 블로그 글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얘한테 얘야 가독성 좋은 PPT는 어떤 특징이 있어? 물어보세요. 얘가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돌려막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만들어 봐봐. 시키시면 됩니다.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특별히 원하는 톤이 있다. 색깔이 있고 특별히 크기는 어땠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돌려막기 많이 활용하세요. 그럼 얘가 코딩을 혼자 막 열심히 합니다. 진짜 코딩을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시간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시트 5개 만드는데 한 10분? 근데 이게 AI 치고 오래 걸리는 거지. 사람이 시트 5개 만들면 또 하루 한다면서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 내용 요약해야 되고 그거를 시트별로 배열해야 되고 그걸 맞는 이미지 넣어야 되고 그거를 10분 안에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거는 시트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가 허덕거려요. 한 17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디자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허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5개에서 한 7개 사이 슬라이드로 만드는 게 좋고 그럼 여기에 한 5개에서 7개 사이 슬라이드로 정리해줘 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줘요. 나쁘지 않죠. 괜찮죠. 뭐 이렇게도 만들어주고요. 피부환치 수열에 대한 예시도 지가 만들어줘요. 관찰과 적용의 차이 이미지 제도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지가 만들어준 거고. 자, 근데 미리 캔버스에도 이 AI 슬라이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도 써봤어요. 미리 캔버스는 제가 안 들어갈게요. 제가 안 써가지고. 써봤는데 별로더라고요. 미리 캔버스 들어갔어요. 미리 캔버스 메인 화면에 들어가시면 템플릿 기능 중에 AI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이 제가 입력시켰어요. 똑같이 입력시켰어요. 이걸 가지고 개운이가 만들어주고 해봐봐. 그러면 지가 페이지별로 이런 내용 넣겠습니다 라고 해주거든요. 선생님이 보시고 수정할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이게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건 넣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손을 한번 대시고 미리 캔버스 특징 템플릿이 참 많죠. 그중에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고를 수 있어요. 아까 젠스파크는 제가 꼬작해봤자 블루톤으로 해달라면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미리 캔버스는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막 템플릿 내가 원하는 템플릿으로 만들어 달라. 문제는 퀄리티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막 사진도 이상한 사진 가져오고요. 좀 뭔가 이게 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은 이거거든요. 굳이 둘 중에 하나 쓴다면 게다가 뭐 PPT 퀄리티가 발표 점수에 영향을 주는 수업이 아니면 그냥 이거 낼 것 같거든요. 이걸로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수학적 도형이라든가 수학적 이미지라든가 뭐 그런 거는 얘가 훨씬 더 잘 만들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템플릿에 맞게 배열을 좀 잘한다는 느낌? 이미지도 다 바꿔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저 이미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 바꿔야 돼. 미리 캠퍼스 들어가서. 자, 다 와갑니다. 잔소리 모음집, 에세이 쓰기.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에세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말을 할게요. 블로그 글 쓰기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업하다 보면 저는 저 자신의 뽕에 찰 때가 있어요. 아씨, 이건 내가 방금 말했지만 이거는 명언이다. 막 그런 게 있어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방 가서도 쓰고 그 옆방 가서도 쓰는데 이걸 제가 기록을 안 해놓으면 아깝잖아요. 이것도 제 재산인데. 그렇잖아요. 뭐 김상옥 같은 교수님은 같은 강의를 전국을 돌아가면서 콘서트도 하시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터진 이 명언, 어떻게 터진 이 주옥 같은 훈화 말씀 남기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게 다 제 재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남길까? 물론 녹취록 남기는 것도 괜찮지만 이걸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녹취록 긁고 오셔가지고 아래 발표 스크립트를 에세이 형태로 만들어줘 하고 한국의 베스트셀러 수필에 걸맞는 퀄리티로 생성해줘. 이렇게 만들어줘도 괜찮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조건을 좀 더 줬어요. 현대 한국어 느낌을 살리되 담담한 필체로 작성해줘. 막 감상적인 필체 막 넣을 때 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막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용은 스크립트 기준으로 하되 문장 구조는 다양하게 단순하지 않게 해줘. 문체는 뭐뭐입니다. 뭐뭐이죠 같은 친절한 어투로 작성해줘. 뭐뭐이다. 뭐 그런 게 어울리는 에세이도 있을 거고 그걸 원하실 수도 있지만 것이나 그 같은 너무 익살스러운 표현은 너무 입말스러운 표현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삭제해줘 라고 저는 조건을 달아줬어요. 근데 이 조건이 쓰기 버거우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앞줄에 야 한국의 베스트셀러 수필이 되려면은 어떤 문체 스타일이어야 되고 뭐 어떤 문장 구조로 가져야 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알려줘 하면 지가 쫙 써줍니다. 그 돌려막기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크립트 아까 복사부착 쫙 한 거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써줘요. 봅시다. 제목도 달아줘요. 공식이라는 이름의 작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수학을 한 번쯤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잊어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끈덕지게 살아남아 우리의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사용됩니다. 덧셈과 뺄셈이 대표적이겠지요. 이렇게 써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AI로 생성했다고 해서 AI로 생성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뭐지? 월간 교육 이런 데 올라오잖아요. 구분 못 하실걸요? 진짜로 구분 못 하실걸요?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이만큼 써줬으면 그 정도 첨삭은 본인이 하실 필요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하지만 이걸 첫 줄부터 끝 줄까지 내가 쓴다. 그 노력은 엄청 큰 거거든요. 그 분량도 지금 이렇게 깁니다. 내가 원하는 분량으로 조절해서 할 수 있는데 자, 분량 조절 팁을 드리면요. 챗GPT도 제미나이도 젠스파크도 아직까지는 한글 기준 분량을 좀 잘 몰라요. 제가 아무리 띄어쓰기 포함 몇 자 이내로 적어줘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한번 받아 놓고 그러면 이거 긁어보면은 몇 글자인지 이거 긁어서 복사해서 한글 켜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몇 글자인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글자 수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5,000자야. 근데 나는 한 3,000자 정도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야, 다 좋은데 분량 한 60%로 줄여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줄여줍니다. 자, 근데 그 줄일 때도 제 팁인데 그냥 줄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나 이 분량 60% 줄이고 싶어.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좋을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나한테 선택권을 줘. 하면은 이런 것부터 하십시오 라고 알려줘요. 그냥 60% 줄이라 그러면은 내 취향에 안 맞게 얘가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을 줘. 내가 그 선택권을 보고 내가 결정할게. 그래서 60% 줄이려면 이거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하면 이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소제목 없죠? 소제목 넣어달라 그랬고 문단 구분해달라 그랬고 문단의 내용을 암시하는 질문형 소제목으로 해달라. 사실 글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제목 짓는 것도 힘들거든요. 지가 다 지어 좀
어디에나 존재하는 마법은 본질은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는? 그래서 북크크라는 출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보문고도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특정 분량의 글만 만드시면 ISBN이 발급되는 책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무료로. 여기에서 주는 템플릿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는 한글 포맷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내가 쓴 글을 넣어서 다시 업로드만 해주시면 여기서 검열을 해가지고 문제되는 내용이 없나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바로 출판 ISBN 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물론 오프라인 매장은 없어요. 근데 그게 일단 ISBN 등록이 되고 그러면 정식 출판이 된 거예요. 정식 출판이 된 거라서 그걸로 이제 내 출판 기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삶의 모토 중에 하나는 뭐뭐 하는 김에거든요.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김에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녹화하는 김에 뭐 유튜브에 올려보고 그냥 그런 거. 그래서 애들한테 잔소리 하시는 김에 책도 한번 출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다 갑니다. 풀이. 학생들이 쓴 글쓰기라던가 수학 문제 풀이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요. 특히나 제가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 자신이 고착화되어 간다는 게 가끔씩 느껴지거든요. 그걸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하고 저도 구글에서 초등 글쓰기 예시라고 검색해서 아무거나 가져온 겁니다. 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몇 학년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은 이 글쓰기 사진을 첨부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 쓴 글을 보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 라고 일단 물어봤어요. 주제 선정, 맞춤법, 진행, 다양한 표현 방식 다방면으로 피드백해주고 잘한 점, 개선점 알려줘. 잠깐 내용 잠깐만 읽어볼게요. 오늘의 감사, 내가 평화로운 삶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생이 이게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인가 봐요.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거나 하여튼 감사한 걸 아는 애고 제목 내가 애정하는 간식. 내가 애정하는 간식은 무엇이 있을까? 난 많은 음식을 좋아하지만 국어에서 배운 요약하며 글을 써보겠다. 첫 번째로 내가 애정하는 간식은 불닭볶음면 라면이다. 내가 이 라면을 애정하는 간식으로 뽑은 이유는 어쩌저쩌저. 사실 사람의 읽기도 좀 힘들다고요. 중간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양파링 그림도 있고. 내가 뭐라고 해주나 봅시다. 주제는 내가 애정하는 간식으로 정확하게 읽었죠. 정확하게 읽어요. 얘가 그냥 헛소리 하지 않아요. 2년 전엔 그랬어요. 2023년에는. 이제 안 그럽니다. 초등학생으로서 충분히 흥미롭고 어쩌저쩌고. 야채라면, 양파링, 초콜릿 등 실제 제품을 예로 들면 보셔요. 요거는 양파링이라고 이렇게 이미지처럼 그림을 만들었잖아요. 얘가 그걸 인식하는 거 양파링 이렇게.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매콤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 군침이 돌아요 등등의 표현에 생생한 표현이 많아서 글이 재밌고 살아있다. 전체적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다. 맞춤법 제가 고쳐줘요. 빨간 펜이죠. 빨간 펜 지가 해줍니다. 이렇게 고치시고요. 어떻게 피드백을 주냐. 문장을 다 쓰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라. 좋아해요가 반복된다. 같은 표현이 너무 반복되니까 즐겨 먹어요, 자주 골라요, 자주 사요 등으로 바꿔서 해보라고 피드백도 해줍니다. 또 하지만 왜냐하면 같은 접속어는 좋지만 다양한 표현을 섞어 쓰면 더 이렇게 피드백을 다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애가 쓴 글을 보고 금방금방 나오겠지만 가끔씩 이런 걸 해보면 내가 평소에 소홀히 하던 피드백도 해줘야 되는구나. 뭐 같은 어휘를 다양하게 쓴다던가 접속어를 다양화하는 게 중요하다던가 그런 것도 해줘야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죠. 아니면 칭찬해 줄 때도 어떤 걸 칭찬해 줘야 되지? 야, 잘 썼네. 야, 그림 이쁘다. 도 좋지만 이렇게 생생한 표현을 쓸 줄 아는구나 너. 콕 집어서 해줄 수도 있죠. 굳이 점수를 매겨달라고는 안 했는데 매겨줬어요, 친구는. 제가 두 번째 사진도 올렸어요. 이것도 피드백 퀴즈인데 제일 아래 파란 글씨 이거 이미지를 가져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여기 멘트를 해준 걸 이미지를 받아버려가지고 저거는 무시해달라고 했어요.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문장 길이와 구성이 안정적이고 이런 표현이 나는 꼭 노력할 것이다. 아주 성숙하고 훌륭하다. 개선점은 학교는 첫날이었다. 이거 대신에 오늘은 개학 첫날이었다라고 고쳐보자.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읽어봤다는 게 드러나죠. 좋았다, 기뻤다, 재밌었다 등의 기본 감정어가 반복되고 있다. 이거를 기분이 날아갈 듯 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긴장되지만 기대됐다 등 다양한 표현으로 갈 수 있게 지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다. 초등학교 6학년이 쓴 글이다 했으면 더 평가가 박해졌을 수도 있겠죠. 수학 피드백입니다. 이 자리에는 수학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뭐랄까 선생님의 자녀분들이 사실 수학 문제라던가 국어 문제라던가 풀고 있을 때 뭐라고 피드백을 해줘야 될까?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처제를 볼 때 그렇거든요. 얘가 국어 공부하는데 이게 뭔가 내가 하는 방식이랑 안 맞고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닌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수학이야 제가 피드백을 해주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내가 내 딸을 키울 때는 AI를 좀 많이 활용해야겠다 하는 게 요 세 개를 돌려볼게요. 저게 제일 기대되죠. 저 자식 저거 유명한 짤입니다. 유명한 이미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렇게 풀어놨어요. 빨간색도 쓰고 위에도 쓰고 뭐 밑에도 넘버링도 해가지고 막 풀어놨어요. 답도 이렇게 매겨놓고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피드백을 할까? 전반적으로 답은 모두 정확하거든요. 근데 분석한 거 봅시다. 전개 과정이 모두 체계적이다. 저 말이 뭐냐면은 순서대로 풀이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구단방으로 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일부 구간에서 수식이 밀집되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줘요. 문제 10번의 우측 하단 부분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다. 문제 10번의 우측 하단 볼까요? 문제 10번의 우측 하단 이런 부분인 거죠. 얘가 막 이렇게 내가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우측 하단 부분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16번에 대한 풀이고 1117번에 대한 풀이겠죠. 근데 제가 가져온 이미지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GPT가 어떻게 인식했어요? 여기가 1117번이고 1118번이구나 라고 인식을 했나 봐요. 1117번은 어떤 문제고요. 실제로 함수 C까지도 따라서 적어줘요. 이런 문제고요. 18번은 잘했습니다. 장점은 뭐가 있어? 정답과 결론이 명확하다. 개선할 점, 수식 정리, 줄 간격을 좀 넓게 해라. 빽빽하게 쓰지 말고 줄 간격을 좀 넓게 해라. 풀이 흐름 좀 불명확하다. 설명 추가, 왜 이 범위가 최대인가에 대한 한 줄 정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보시면 너무 빽빽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넘어갔다가 아니면 왜 저렇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 풀이들이 있죠. 저라면 수리논술 치는 애들 또는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애들, 경시대회 준비하는 애들, 특히 서술형 준비하는 친구들 피드백할 때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피드백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금하죠. 뭐라고 피드백할지 이 인간을. 되게 긍정적으로 파악해줘요. 규칙 파악 잘하네. 명확한 수열 해석 방식입니다. 이렇게 직접 써내려간 건 계산 실수를 지는데 아주 효과적이야. 되게 긍정적으로 봐줘요. 아쉬운 점. 최종적으로 묻는 거 50번째 블록이 있는 행의 전체 길이인데 그게 몇 번째 줄이고 그 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끝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뭐라 그랬냐면 너무 좋은 쪽으로 피드백해 주는 것 같아. 시니컬하고 비판적으로 피드백해봐. 수학이 아니라 거의 근성의 영역입니다. 왜 그걸 이용해서 점프하자고 계속 더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공식을 정리하고 n을 구한 게 기본입니다. 이 인간아. 그냥 숫자만 동그라미 쳐놨고 답만 아는 사람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답만 안다. 도형 구조의 활용을 거의 안 하고요. 공간 감각 없는 수학풀이의 대표적인 단점이고요. 이게 맞는 풀이었는지도 확실히 안 설 수 있다. 시험장에서 이런 필기를 하면 나중에 검토 시간에 보고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온도로 피드백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시험지 검수. 이것도 주의하셔야겠죠. 실제로 제가 출제한 시험지 중에 일부분을 가져왔어요. 주의하시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지 같은 경우는 인식은 됩니다. 인식은 되는데 저라면 그냥 한 페이지를 2페이지 시험지 전체 통째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끊어서 올릴 것 같아요. 굳이 올리겠다고 하면. 저는 근데 굳이 올립니다. 시험지 오류 나는 것보다야 오류 나서 재시험 쳐서 막 난리 피우는 것보다야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실제로 만든 문제고요. 제가 오늘 연수를 준비하려고 일부러 몇 가지 조건을 바꿔봤어요. 저기 Y좌표는 마이너스 9분의 8이다를 마이너스 8로 바꿨어요. 보기도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70인데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56 두 개를 넣어놨어요. 그럴 때 있잖아. 보기 조정하다 보면은 내가 난 분명히 저 입력했는데 뭐 컨트롤 Z를 잘못 눌렀든 뭐든 해가지고 보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일부러 만든 겁니다. 자, 검토를 부탁해달라. 첫 번째 오탈자 검수, 개념 모순 없는지, 문항의 정답이 보기에 정확히 있는지, 답이 한 개만 존재하는지, 보기에 중복된 값이 있는지, 보기 설계가 잘 됐는지. 우리가 아는 그 좋은 평가 요소들을 다 넣은 거예요, 그냥. 검사 결과 넘어가고요. 뭐 수학식이 많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무슨 있습니다. 마이너스 8이면 불가능합니다. 찾아냅니다. 지가 막 푸는 거예요. 풀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 부분 수정 필요한 것 같고요. 보기 마이너스 40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8로 한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게다가 보기 3법은 중복인데 이것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니까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특히 영어나 국어 같은 오탈자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던가 수학처럼 답 하나가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수 AI를 통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상관없지만 또 선생님이 만들어 놓고도 좀 복잡한 문제들은 저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맞춤법도 마찬가지로 바른 한글이라던가 뭐 부동산이란다. 부산대에서 만든 맞춤법 검사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GPT한테 바로 올리세요. 바로 올리고 맞춤법 검사해줘. 필요한 부분 있으면 넘버링 해줘. 이건 제가 쓴 거거든요. 학교에서 있었던 수학과 협의록 일부분을 가져와서 제가 올려줬어요. 제가 진짜 쓴 거예요. 실제로. 오탈자 찾아줘. 하면 이거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이 단어는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요거는 여기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 알려줘요. 근데 이제 내가 의도한 오탈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수정하시면 되죠. 저거서. 그리고 내가 직접 수정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요거 반영해서 나머지 다 수정해줘. 아니면 요거는 빼고 다 반영해서 다시 글을 써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검수할 때 저는 혹시나 싶어서 학생부는 PDF 파일로 안 올립니다. 그냥 이미지 좀 귀찮더라도 이미지 끌고 가지고 이미지 스크린샷 따서 이미지로 올려요. 왜냐면은 PDF 파일은 텍스트를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구글 이런 데서 한글로 검색을 했는데 그 자료가 등장할까봐 이미지로 하면 그런 거는 좀 적으니까요. 이미지로 하실 때도 스크린샷 긁으실 때 우리 생기부 학생부 보시면 맨 위랑 맨 밑에 학생 신상 정보 뜨잖아요. 몇 학년 몇 반 무슨 학교 그리고 학생부 제일 밑에 선생님 그 출력자 선생님 이름도 뜨죠. 그 부분 잘라내고 그냥 올리셔야 할 것 같아요. 맞춤법 검사해줘. 이 부분 맞춤법 고치셔야 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맞춤법뿐만 아니고 사실 학생부에 쓰면 안 되는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OCR이 뭐냐면 선생님들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아까 이 친구는 이미지를 줬더니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PDF로 올리는 자료 중에
학생부는 그나마 몇 페이지 안 돼서 스크린샷 해서 올릴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내가 쓰는 수노특강 교재라던가 수노특강 교재 안에 있는 자료라던가 이런 걸 올려서 좀 GPT랑 작업을 하고 싶은데 PDF로 올렸더니 스캔본은 OCR이 안 됩니다. 스캔본은 PDF 파일이든 워드 파일이든 간에 인식이 안 돼요. 지금 이거 보기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거 스캔본이거든요, 선생님들. 스캔본을 올리잖아요. 그럼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OCR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캔본에서 텍스트를 추출한 다음에 GPT한테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복잡하죠. 그 복잡한 과정도 대부분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드물게 RPDF라고 R집 아시죠? R집 압축 프로그램 그거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RPDF라는 프로그램이 OCR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스캔본 넣고 OCR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서 제가 자세히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스캔본인데 이제 텍스트를 내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복사붙여넣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데는 보면 막 엉망진창에 글씨 뭉개져 있고 막 OCR 했더니 글자 사라지고 막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혹시 이 자리에 높으신 분과 관계가 있으시거나 아니 창원 문성고등학교에 있는 높으신 분과 연이 닿으시는 분들은 그냥 OCR 기능이 뛰어난 스캐너 하나 학교에 좀 배치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 애들이 태블릿에서 쓰는 학원 교재나 그런 것도 다 그냥 스캔본이거든요. OCR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앱손에서 나온 거 한 70만 원, 비싼 거 한 80만 원, 싼 거는 지금 한 50만 원 정도 괜찮은 것들 이니까 전자칠판 하나 넣을 돈으로 동영상 액자랑 OCR 기능 있는 스캐너 좀 해달라. 이게 많은 요구인가요?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앞으로 쓰겠다면 선생님들한테 AI 챗봇 쓰라고 요구할 거면 이거 해달라. 아까 자본주의 3요소 기억나나요? 시설이 있었잖아요. 시설 마련해 주고 쓰라고 시켜야지. 스캐너 OCR도 안 되는 스캐너 줘놓고서 뭐 어떻게 알아? 목이 아프네요. 마지막입니다. GPTS라고 소위 말하는 챗봇. 네, 챗봇. 자, GPT 메인 화면을 가시면요. 왼쪽 쭉 가다 보면 GPT 하고 따다다닥 돼 있는 거 있어요. 누르시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GPT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어 놨어요. 그 챗봇이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아까 제가 쇼펜하우어 부처님 말할 때 웃으셨죠? 붓다 치잖아요. 붓다 떠야 되는데 붓다. 붓다를 카피한 챗봇이 있습니다. 붓다 있죠. 브레인 붓다. 브레인 버디네요. 얘는. 아니면은 죄송해요. 쇼펜하우어 영어를 칠 줄 몰라가지고 뭐라고 쳐야 되지? 쇼펜하우어 알파벳으로. 예, 알겠습니다. 쇼펜하우어. 봐봐요. 쇼펜하우어 카운슬러 뜨잖아요. 뜬다니까요. 프로이트. 프로이트 관련 심리상담 다 있어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할 거 아니고 학생부 기재요령 이걸 치면 학생부 기재요령을 반영해서 만든 챗봇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문규복 씨가 만들어 놨어요. 채팅 시작. 여기에 제가 학생부 쓰다가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는 단어를 써도 돼? 유튜브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또는 허용 여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는 그렇다. 대체 표현은 유튜브 영상 제작은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이렇게 써라고 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라는 단어를 써도 돼? 라고 그냥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챗봇은 당연히 학생부 기재 요령이라는 틀 안에서 항상 답변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GPT 저는 이런 거 수능 특강
이런 거 영어 교재로 챗봇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채팅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으면 얘한테 사용 방법 알려줘. 저는 뭐뭐뭐 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영어의 지문을 찾으려고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문 요청해 보시고요. 똑똑지 해달라면 해주시고요. 어떤 교재인지 헷갈리면 수능 특강 영어 이렇게 해주세요. 가능한 서비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러면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들의 전체 주제를 카테고리화해서 알려줘. 이번 수능 특강에는 어떤 지문들이 있고 그 지문들이 다룬 주제는 뭔지 좀 알려줘 봐봐. 그러면 1강은 뭐고요? 요청이 너무 많다고? 근데 다 알려줘요. 철학 역사 읽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 아니다. 뭘까? 과학 전반에 대한 지문 번호를 찾으래. 하면 과학 전반에 관련된 지문 번호를 바로 찾아줘요. 선생님들 막 책 뒤져야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얘는 바로 알려줘요. 23강 있고요. 본문 이쪽 있습니다. 23강 전체입니다. 알려줘요. 그러면 과학 전반 지문을 읽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을 배경 지식과 단어들을 알려줘. 하면 이렇게 내 입맛에 맞게 이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선생님들도 수업을 그냥 1페이지부터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시면 특정 주제만 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얘들한테 이런 수업하기 전에 이런 단어를 미리 좀 알려주면 좋겠다. 지하수, 지각변동, 에너지 평형, 불균형 이런 주제를 다루나 봐요. 포식자, 먹잇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라면 변주를 하나 더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지문으로 수업을 할 거야. 그럼 이 지문 내용을 아이들이 한눈에 알기 쉽도록 사파를 만들고 싶어. 일러스트 만들어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변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쉽죠. 애들이 공부하기가. 자, 그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항상.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쓰다 보면 제가 꼭 필요한 교재로 GPT를 만들어 놓은 게 잘 없기도 해요. 센수학이라던가 뭐 초등에서 쓰는 뭐 고득 뭐지 1등급 뭐식이 있는 것 같던데 최고 뭐 등급 막 교재들 많잖아요. 아니면 꼭 수업 교재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기재 요령이라든가 그 특정한 책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어서 내가 나만의 챗 GPT 만들어 보고 싶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김동진 작가와의 대화.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저도 까먹어가지고. 잠깐. 자, 챗 GPT 원래 화면으로 오시면요. 어떻게 만들더라? 분명히 만들기가 떠야 되는데요. GPT 여기 누르잖아요. 그럼 오른쪽 위에 만들기 나와요.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자 이제 채팅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한테 이제 너 이제 이거 할 거야. 자, 이제부터 한글로 일단 대답해줘. 그럼 GPT 업데이트가 딱 뜨면서 이름도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름은 연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지가 만듭니다. 이렇게 연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너는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야. 이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줘야 돼.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이 채팅 내용이 여기 구성에 들어가시면 이 아이한테 시키는 지침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얘가 그거에 맞게 해줍니다. 정확히 만드는 방법은요.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교재에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에
이 챗GPT-S를 만드는데 저도 도움을 받은 유튜브 영상을 넣어 놨어요. 유튜브 영상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 구성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원하는 자료 업로드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쓴 에세이를 다 올려주고 내 스타일대로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내 스타일대로 답변을 해줘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김동진 작가를 대신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 놓은 거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챗봇을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저 영상 꼭 한번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이런 것도 구상해 봤거든요. 제가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느라 쓴 수업 자료들 있죠. 녹취록도 있고 그걸 다 업로드하는 거예요. 다 업로드해서 기말고사 대비할 때 얘들아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내용 기억나니? 기억 안 나는 것도 말고 필기 안 한 것도 많지. 선생님이 챗봇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난 수업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다 물어봐. 여기다 물어보고 얘가 답변을 못 하거든 나한테 와.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만든 자료를 스캔해서 OCR이 돼야 되는데 OCR은 스캐너가 없어.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급한 대로 다 디지털화해서 워드 형태로 아니 PDF 파일로 다 만들어 두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었고요.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제가 이 연수를 기획하게 된 영감을 받은 영상의 QR입니다.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AI가 계속 도입이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거부를 하든 거부를 하지 않든 간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생활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한 사람이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에세이도 쓸 수 있고 글쓰기 피드백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글쓰기 그거는 김동진 쌤이 참 잘해. 김동진 쌤한테 가서 물어봐. 수학 공부 그거는 저기 뭐 어느 쌤한테 가서 물어봐. 입시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 뭐 생기부 그건 나한테 와야지. 이렇게 각각의 임무가 사람에게 모두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한 명의 사람의 AI를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짊어질 무게가 엄청 가벼워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게 되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PT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내부 기밀이 유출될까 우려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야 AI 쓰지 마. 기밀 유출된다고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기밀 유출되니까 AI 쓰지 마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지들이 그냥 AI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회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AI 를 다 만든 거예요. 가끔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는데 학교에 하루에도 올라오는 공문이 몇 개인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연구부, 과정부, 인성부 공문을 올려요. 행사 막 해요. 근데 저는 일개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걸 다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공문 다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뭐 할 거라고 딱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소방훈련 막 잡혀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돌아가는 일을 나 한 명이 모두 다 알기는 힘드니까 좀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나이스처럼 폐쇄적인 AI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내가 연구부라 하더라도 과정부나 인성부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나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학교에 올라온 공문들을 봤을 때 뭐 좀 저촉되는 부분 없어? 이거 오늘 해도 될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게 된다면 내가 내일 아침 조례 들어갈 때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주는 게 좋을까? 하면 애가 사실 내일 소방훈련 있습니다. 애들 오늘 아침에 들어가셔서 이거 말씀해 주세요. 되겠죠. 내가 모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얼마나 아는 만큼 AI가 정확한 답을 주는데 내가 모르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르는 걸 알려면 이런 폐쇄적인 AI를 이제 학교에도 구축해야 될 때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학교가 그럴 준비가 됐냐는 거죠. 지금 여기도 학교 수업 시간에 AI를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연수에 오셨는데도. 앞으로는 하실 거죠? 하신다고 해 주셔야 돼요. 배워갔는데 막 연수 별로더라. 뭐 AI 뭐 GPT 별거 없다더라.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먼저 나서셔서 이렇게 AI 나쁘지 않더라. 해볼만 하더라. 나는 안 쓰는데 뭐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많은 것들을 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 빠진 거 있어요. 뭐 더빙이라던가 일정 예약은 제가 시간 관계상 뺐습니다. 근데 더빙도 뭐 팟캐스트 하면서 어느 정도 다뤄본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걸 하셨어요. 이 중에서 쓸모있는 게 하나는 있겠죠. 설마 다 쓸모 없겠습니까, 선생님들? 돌아가셔서 제가 드린 책자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학교에서 AI 툴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AI 친화적인 분위기 만드는 데 도움 주시기 바라고, 혹시 돌아가셔서 학교나 어디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저를 좀 불러주시면 제가 또 한 번 재롱 떨어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중요합니다. 요거 꼭 해주시고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